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오늘 날도 너무 화창하고 정말로 이제 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제 벚꽃이 또 만개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통도사에서는 매화가 이미 진 지가 오래됩니다. 이제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물 사먹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무슨 물을 사먹어?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물을 사먹습니다. 예. 수돗물이 안심이 안 돼서 물을 사먹는데, 좀 부유한 분들은 한국 물 먹지도 안 합니다. 우리가 잘 먹는 삼다순이, 백산순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뭐 먹느냐? 에비앙이라고. 저 프랑스 높은 산에 돌로 된 그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반수를 먹죠. 그거는 조금 더 여기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는 워터바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바가 뭐냐? 바가 술 마시는 데잖아요. 근데 워터가 물 아닙니까? 이 술 먹는 것처럼 그 가면은 국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외국에서 들어온 물이 쫙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물을 마시는 거죠. 술처럼 그걸 마시는 거예요. 부산에도 그 제2의 도시인데 그런 게 없겠나. 해운대 신세계에 워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이 이용을 안 해가 막 망해가지고 부산에는 그 워터바가 없습니다. 그럼 몇 년 전만 해도 워터바가 있었거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물까지 사먹는 이런 시대에 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가고 난 뒤에 뭐가 왔느냐? 미세먼지가 왔습니다. 공기도 사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이 마켓에 가보면은 뭐 지리산 공기니 소백산 공기니 하는 게, 제주도 공기 하는 게 이게 이 캔 같은 데 딱 담아가지고 나와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공기를 돈으로 사먹나 이런 시대가 이제 공기 사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지리산에도 오고 소백산에도 오고 제주도 오는데 그 공기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까? 국산 못 마십니다. 이제는 캐나다 공기, 미국 공기, 이제는 그런 일본 공기 뭐 이런 걸 앞으로 수입해가지고 마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기본되는 물하고 공기하고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가 이런 게 이게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산이 높으면은 그림자가 깊고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바라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공장에서 이 좋은 이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이런 결과가 이게 저 미세먼지로 나타납니다. 공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조금
부정한 듯이 사는 게 이게 해답이에요. 이 부처님 말씀이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소욕지족해라. 예, 자, 욕심을 좀 작게 내면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걸어 다니고, 옛날 사람들은 장 한번 보려면은 진짜 20리, 30길 시골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에 아주 많은 우리 어머니 뻘 되는 분들 보면은 허리는 구부정하지만은 아주 그 다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거 다니시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이기들을 조금 멀리하고 좀 자연에 가까운 생활하는 게 우리 자신한테도 좋고 또 앞으로 유산을 물려줄 우리 자손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한번 가보십시오. 공해가 없습니다. 그 이제 중국에서 건너고 한국에서 발생된 공기가 일본 쪽으로 바람이 실려 가다가 그 바다에 동해 바다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공기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만큼 일본 사람들도 공기 질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쓸데없이 큰 차 안 타고 웬만하면 공중 그 시설 이용하고 이 일본 사람들. 쓰레기도 일본 가면 별로 일본 사람들 많이 배출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에는 음식 쓰레기들이 엄청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음식 쓰레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것들은 사실 배워야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다 이런 것만 원한에 썰여가지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패배자고 일본은 승리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승리를 했을까? 이거를 잘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극복하도록, 그 사람들을 이기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피해 당했다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었나?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범 삼아서 우리가 이겨내가야지. 1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일본 가면은 불국토파대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 보고 어리석다 그래. 왜 어리석느냐? 이렇게 좋은 불교를 우리나라에 전파해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교가 꽃이 피는데 너희 나라는 지금 뭐하노? 우리는 우리 것 좀 멀리하고 우리 거 내팽개치고 이제 그래서 그걸 어디가 외국 사람 만나면은 너희 나라의 그 주체성이 뭐냐 이런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앞으로 세대는 더 불행하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불행하게 되고 이 환경적으로 불행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답이 딱 하나 나옵니다. 모두 돈을 쫓아서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 3, 40년 전에 가난하게 살 때는 나도 가난하고 옆에 사람도 가난하고 이웃들이 다 가난하니까 돈을 그렇게 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적당한 만큼만 버리면 되는 거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도시에 땅 뭐 아파트 짓는데 그 옛날에 농사 하던 걸 전부 다 그 아파트 지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돈을 버리다 하더라, 뭐 어쨌다 하더라. 그럼 우리도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개발하고 내가 정도 깃대로 살던 땅을 모두 다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 올리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였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나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옛날에는 거의 다 가난했거든. 근데
요새는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또 여유 있는 사람을 뽐보고 쫓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쫓아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돈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격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뭐 한다더노 그러니까 지금부터 먼저 묻습니다. 뭐 해가 먹고 사노? 돈 얼마 있노? 집 평수가 얼마나 되노? 이런 거 묻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아파트끼리 놀 때, 야, 너희 집 평수 얼마야? 자기보다 평수 낮잖아. 그래서 안 놉니다. 이렇게 된, 서글프게 이렇게 된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이런 걸, 존중받을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이 그거를 이 돈으로 전부 환산해가지고 인간 가치를 막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 어디 가도 그 사람 입음새가 어떻는가, 옷 뭐 입고 백 뭐 들었는가, 그거보다 딱 봅니다. 아, 그래, 이 사람 돈 좀 있고, 그래, 집이 가난해가지고 썩어놔도 몇 사야 되겠다. 요새 젊은 아가씨들 월급 몇 달 모아가지고 그 다른 가서 명품백 하나 딱 삽니다. 그거 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사는 그대로 그게 왜 못하느냐. 그 사람들이 색안경 딱 끼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을 가보시면은 아가씨들이 화장을 별로 안 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준 그대로 생긴 그대로 다닙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대만 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아가씨들이 왜 저렇게 자신있게 다니나 얼굴 화장도 안 하고 근데 그 대만 사람은 남방계 계통이라서 코가 약간 벌름하고 키가 조금 작고 얼굴이 동구무리하게 그렇거든요.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갔었으면 창피해서 안 나올 그런 사람들도 밖에 버섯이 땡깁니다.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낳아주신 내 이모습으로 다니는데 그게 뭐 부끄럽느냐는 거죠. 근데 그래가 이제 대만에 좀 있다가 한국 자가 공항에 내렸는데 전부 다 이쁜 거예요. 한국 애들은 역시 이쁘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좀 똑같이 생겼어. 성경비인데. 걔들 시집가가 안나 보면은 오리지널 탁 나오죠. 성길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성형의 현혹대가 장애가 가지고 나중에 안나고 이거 누구들도 장모님도 이렇게 안 생기고 우리 마누라도 이렇게 안 생긴다. 이 와 이리 생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딸아들을 많이 만나본 모심이 애들은 탁 보면 압니다. 저거 수술했구나.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해본 애들이 영리하게 좋은 애들. 여자들도 연애 많이 해본 애가 좋은 남자 찾아가듯이 막 그런 거거든요. 아들, 딸한테 연애를 많이 했다. 그러시죠. 자, 어쨌든 주제가 이제 돈인데, 물론 옛날에도 돈이 있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은 이 돈에 대한 모랄이 도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도덕성이 뭐냐? 가난할 이 기근이 들고 할 때, 부자들은 자기 집 광을 열어가지고 기근에 찌들린 백성들을 다 구휼하는 그런 이 도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런 사람들 국민들한테 존경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자가 이라면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다 자기 가진 재산들 풀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먹이 살리고 그랬던 미덕이 있죠.
뭐 지금 부자들 그렇습니까? 옆에 누가 굶어 죽어도 안 쳐다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라니까 힘이 드는 거. 그리고 우리도 또 그거에 못지않게 또 돈을 쫓아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근데 행복을 주느냐 이러면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보면 별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싸움하고 이러니까 재산 때문에. 그 전에 스리랑카에서 이제 누가 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스리랑카 어부 형제가 둘이 살고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가서 체험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어부가 조그마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루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도 이 조그마한 세수대 같은데 한 것 잡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정도죠. 그래, 이제 낮에 그 물고기를 잡고 돌아가는 길에 이 호수 한 옆에 연꽃밭이 있는데, 그 연꽃밭에 가서 형제가 연꽃을 따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 연꽃을 왜 따시오? 이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일용할 그 물고기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연꽃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돌아가는 길에 절에 들러가지고 부처님 앞에 연꽃을 공양을 하고, 그래 이제 가가지고 팔 갈라놓고 집에 물 내고, 그게 그 형제간이 이 시간이 들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의 문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물고기 저 조금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가족들이 즐거워한다. 그리고 자기가 거두어졌던 수학에 대해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그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꼭 돈이 아니더라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밝고 맑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활을 만족할 줄 아는 것 때문에. 물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죠. 그러나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돈이 있는데도 불만족할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옆에 있는 걸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뭘 가지고 있고, 누구는 삶이 어떻고, 누구는 요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더라, 우리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남하고 나를 꼭 비교를 해서 나는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은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SNS에서 젊은 애들이 내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이러면서 그 사진 찍어 올리고, 어디 가서 경치가 좋다면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그 SNS를 보면서, 야, 얘들은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에 다니고 이렇게 좋은 경치 보러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느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실 그거를 올리는 애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하면 어쩌다가 한번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거 찍어 올리는데, 그거를 매일 먹는 양으로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아름답게 미화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행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꼭 행복해야만 됩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희노애락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는 왜 꼭 남한테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보여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슬픕니다. 난 지금 조금 우울합니다. 난 오늘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삶이 건강합니다.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좀 화가 날 때 좀 화도 좀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 화병 치료하는 데 특효약입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이 유명한 그 옥스퍼드 사전에도 실려 있는데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화병 치료가 뭔 줄 압니까?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 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노애락을 분출하기는 분출하는데 어떻게 분출하느냐? 이게 이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우선 그거 분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딱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화를 낸다 생각할 때 내가 화를 낸다는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도 상처 입힙니다. 내 화가 독이 돼가 상대한테도 그게 화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 자신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노애락 전부 다 나를 관찰 딱 해보고 희노애락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요 정도까지 딱 내가 요 정도 됐다 만족함이 옵니다. 그럼 끝이면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격하게 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격하게 울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래가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슬프면. 그러면 그 슬픔 속에서 뭐가 되냐? 우리의 장기가 손상이 됩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희노애락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웃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웃어도 장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웃어야 돼요. 그 적당히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도사됐잖아요. 다들 자기 관찰하는데 하도 간호사 와가지고 자기 관찰해라는 게 너무 말을 많이 들어가 이제는 꼭 의식 안 해도 관찰하는 그 경지까지 이르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을 좀 즐기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도대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나?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현실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온갖 거 하지 말라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조금 전에 제가 현실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주의자는 뭐냐? 현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나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휩쓸리지도 않고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잘 보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뭘까라고 현실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이 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 가난의 고통이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가난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은 정말로 현실주의자입니다. 부처님의 제가 신도 중에 금세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금세공하는 사람이 저를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하면 좋은 과보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스님네들한테 만나는 스님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들을 막 몇백 명씩 동시에 공양 올리고 이래가지고 금세공 해가지고 모한 돈을 갖다가 스님들 공양하는 데 탕진해버렸어요. 가난해진 거라. 어느 날 부처님 보시니까 그 금세공하는 부부가 보이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그 세공하는 부부가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한 제자가 말하기를, 부처님 그 금세공 망했답니다. 아니 왜 망했나? 금세공하는 그 돈이 많이 되는 건데 왜 망했나니까 스님들한테 공양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참 모았습니다. 강당에 딱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부터 그 금세공하는 집에 공양 가지 마라. 공양 가지 말고 탁발하는 집마다 가서 그 금세공하는 사람 솜씨가 뛰어나다라고 광고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탁발 다니면서 그 만나는 신도들마다 금세공 그 사람 너무 훌륭하다. 금세공 해놓은 거 봤나? 너무 솜씨가 좋다. 이제 광고하고 이제 부처님이 가는 걸 고르면 금했겠지만 금세공하는 집에는 안 가죠. 그러니까 금세공하는 집에 사람들이 주문이 몰려드는 거야.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 다시 부자가 된 거야. 부처님 이렇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느 때 많은 제가 신도들이 모여 있을 때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면은 돈을 내등분을 해서 사용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거는 불교의 경제법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계시나, 이거 이제 해답을 주신 게 이 법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돈을 한 달을 딱 버리면 한 달 월급 딱 받아가지고 요거를 내등분을 딱 해가지고 1등분은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사용해라. 그 다음에 등분은 성가와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데 써라. 그래 스님네들한테 공양 올리고 또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또 다리 놓고 도로 놓고 이런 데도 조금 돈을 협조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는데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등분은 저축을 해라.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한 등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예를 들면 우리가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의시장에 나가서 제일 거리가 좋은 거, 물때가 제일 좋은 거를 사고 와야 될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보다 하루 이틀 지난 것보다 비쌉니다. 근데 좋은 거를 사고 오면은 그 구매자들이 보고 압니다. 이거 좋은 거고 신선한 거구나 압니다. 그건 이제 잘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투자하기 있어야 된다. 그게 네 등분 중에 마지막 등분이 이게 그겁니다. 지금 그 방법이 오늘날 경제학에 있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 첫째 등분은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데 쓰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옷 사고 밥 먹고 자동차 굴리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금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사업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요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으면은 여러분 다 부자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생활 속에 씀씀이 가서 낭비에 많이 합니다. 안 사도 되는 거 삽니다. 그러면은 저축할 돈이 줄어들고 투자할 돈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4등분 해가지고 1등분 사회 환원해라. 그거는 요즘 세상에 좀 어려운 거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줄이면 됩니다. 사회 환원하고. 근데 여러분, 내 죽거들랑 내 남긴 유산 50% 사회 환원해라. 자식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안 지켜집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에 스님한테 시주를 했습니다. 그 노보살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들이 스님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소송인 줄 아십니까? 내 땅 그거 우리 어머니가 스님한테 드린 땅 우리한테 도로 주시오. 반환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반환 소송을 할 때 어떻게 반환 소송을 걸었느냐? 우리 어머니가 이 땅을 스님한테 드릴 때 치매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두뇌 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증명할 길은 없는데 아들, 딸이 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법원에서는 스님한테 그 땅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셔야 할 땅이 있으면 빨리 보시. 연세에 들어가지고 70, 80대가 하지 말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요때 아들 딱 모아놓고 내 정신 바짝하다 이래 놓고 딱 이거 지현스님한테 보셔야 한다 딱 이래라. 어쨌든 공덕 지어도 우리가 이게 맨정신에 해야지. 요새 같이 치매 많이 오는 세상에는 사실은 옛날에도 치매가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 가만 보면은 벼락방에 똥칠할 정도로 산다 이러면 결국 뭡니까? 80, 90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 살았던 사람이 드뭅니다. 인간 70 고래이라고 70대면 아주 옛날부터 드물었다는 이야기 듣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70대면은 저 시골에서는 그 심부름 해야 된다는 나이잖아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치매기가 없었는데 왜 요새 와서 치매기가 전에 만나?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매기 똑같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예로 암이 또 왜 이리 많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암이 뭔지 몰랐고 또 사람들 생명 50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40, 50대면 50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되기 전에 죽었다 이 말이죠. 지금 좀 오래 사니까 암으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알고 보면 옛날에 정말 아주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탓하지 말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황토방에 지르면 좋다 이래가 황토방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요새 옛날 사람들은 황토방에 다 황토방에 살았거든. 근데 단명한 사람들 많아잖아요. 황토방에 살면은 60,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막을 빨리 죽은다는 거예요. 황토 소용없는 기다. 예, 그 소용없습니다. 근데 불가마는 좀 효과 있습니다. 불가마는 이 불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암세포 치료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열이거든요. 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 암세포가 맥을 못 춥니다. 그래 암 환자들이 몸을 뜨겁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러니까 찜질방 선전해 주는 것 같죠. 실제로 그 몸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끔
가다가 이건 감기 생기잖아요. 1년에 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감기 생기는데, 감기를 앓으면은 즉석에서 감기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한 4, 5일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감기 있을 때 몸에 열이 확 나거든요. 그 열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좀 불불 날 때 그때 내 몸에서 자가 치료를 해주는 거라. 암세포 죽이려고. 이게 조금 감기기 있으면 금방 약 사 먹고 하니까 이게 안에 이제 면역성이 없고 이 열이 안 오르니까 암들이 이제 안에서 덩그리지가 좋다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도 필요합니다. 그 인간의 이 인체라는 게 아주 오묘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맞아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 거 이렇게 궁리하는데 사실은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아프면은 마장 도루묵입니다. 그 건강하게 단명하게 낫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 내만 괴로운 게 아니고 배우자도 괴롭고 자녀들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쯤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아픈 저금을 해놔야 됩니다. 아픈 저금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돈, 이걸 따로 마련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드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좀 덩거리가 큰 병이 걸렸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에 의지해가지고 이 건강보험에서 나온 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자녀들한테 기대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네들 형편 따라서 부모님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병원 의료시설이 좋다더라. 나 그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자기 월급 봉투 뻔한데 어머니 우리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병원에 가십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질이 어찌 됩니까? 떨어집니다. 속으로는 바랍니다. 조금 더 좋은 치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돈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내가 좋은 아파트 사줄게 밀어줄게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자녀들이 내한테 내가 놀이에 돈 아픈 거 비용 대주고 대주고 이게 아니고 애들 골치 안 아프게 해주는 게 효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 보십시오. 자녀들 골치 아픕니다. 근데 좀 의료시설 좋은 데 가면 그래도 자녀 좀 안심하거든요. 자기 주머니에 돈 안 나가죠.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아픈 보험 들어놔야 돼. 돈을 따로 조금씩 저축해놓으면 그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병원 선택해가지고 가서 누구 있겠다는 거죠. 자녀들 보고 야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라. 나 내 돈으로 간다. 자녀들 효도 안 하겠습니까? 자꾸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자녀들 부부가 싸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자녀들 효도를 바랄 게 아니고 효도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내가 내 노후에 쓸 돈 내가 딱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문자 그대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10만 원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딴 거에 쓰는 거 생각해보면 10만 원 화장품 좀 적게 바르고 10만 원씩 모아라. 10만 원 모아집니다. 그런데 그거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든든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기 시작한 나이가 한 80대쯤 됐는데 지금 60세인데 20년 모읍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든든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픈 보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권리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병원에서 죽죠.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돈이거든. 좀 시설 좋은 호스피스 비쌉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옛날에 누가 죽으려 하는데 그 호스피스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시설 좋고 친절하고 좋다. 나 거기서 죽을래. 돈이 됩니까? 그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무거운 짐 지우지 말라는 거죠. 소상비까지 딱 준비해놔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제일 좋은 제재를 관 사고 꽃 사고 그거 다 내 돈으로 해라는 거예요. 소상비 그 애들 돈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우리 부자들 삶이에요. 우리 부자들은 늙을 때 아주 멋지게 죽어야 돼요. 멋지게 늙음을 맞고 멋지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 늘 이야기하는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때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여러분 차 대절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집 구경 다 시켜주죠. 꽃 구경 시켜주고 가을 담배 구경. 불금 있는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교육 있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가니까 저리 거라. 경치 좋은데 가니까 저리고 미치겠는 거지. 그렇다고 큰 교회 가가지고 할 수 우리 교회 있는데 근데 우리 부자는 명상 대철에 좋은 데는 다 절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 절 아닙니까? 가면 우리 절이에요. 구경 잠풍경이다 갈 때는 또 엄숙하게 또 법문도 한마디 듣고 여러 가지 그 절밥도 한 그릇 먹고 좋잖아요. 놀이에 이렇게 멋지게 놀다가 갈 때 정말 멋지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자들. 그럼 우리 아까 이 돈 이야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식도 이 돈 앞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모하고 완전히 갈라질 정도로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자식들한테 존경받고 효도받고 하려면은 우리가 노점이 딱 해야 됩니다. 도와준다? 애들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좀 도와주는 거, 아빠가 좀 도와주는 그거요, 소용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젊은 층들한테 50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애들 그거 50만 원 금방 써버립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노인들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젊은 애들은요, 고생해봐야 됩니다. 고생해봐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젊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돈 이렇게 차라리 애들, 가난한 애들 도와주는데 10만원, 20만원 주지 말고 왕창 도와주고 그 애들한테 50만원씩 주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 한국이 행복합니다. 젊은 애들은요, 예를 들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한국 애들은 안 가려 합니다. 근데 학력이 이렇게 높은데 왜 가나? 그러니까 35세 40, 60세 된 이런 애들이 부모님 속에 그냥 부모님 먹이 주는 밥 먹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직업 없으니까 집에서 놉니다.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답답하다 그럽니다. 직업 없다고. 근데 찾아보면 중소기업 좀 사람들 몇 명 안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돈은 대기업보다 좀 못하지만은 버리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개발을 시키고 계도해가지고 조그만 돈이라도 소중하고 지금 네가 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노력해가 나아가면 어느 날 조금 나은 직장이 발견하면 그걸로 또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좋은 직장 팍 가고 그렇게는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공무원 시험하는 사람이 300대 1, 400대 1 이렇습니다. 공무원 10명에 일하는 공무원 2~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놉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더 공무원 많이 뽑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은 층이 일할 곳이 없다니까 정부에서 고용지책으로 공무원을 더 뽑는 거예요. 지금 있는 숫자만 해도 공무원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다 공무원 세금 돈 어디 놉니까? 국민 세금 뽑아가지고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밑돌 빼가지고 위에 고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부에도 영리하고 뭔가 정부도 지금 당장을 볼 게 아니라 200~300년 뒤를 내다보면 그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워서 배를 좀 쫄라면 그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공기를 깨끗하게 위해서 공장에 이 시설 좀 정화하고 자동차 좀 더 깨끗하자. 그거 여러분 수긍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런 수긍 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삽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남들한테 비교해서 저 사람 내보다 돈 많으니까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 행복하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는 요 동네에서 그 사람보다 더 만족한다. 그런 만족한 마음. 그걸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내 나름대로 것을 추구해 나가고 내 나름대로 삶을 추구하고 내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그때 우리한테 행복합니다.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저축, 아픈 이 저축도 들고 죽음 저축도 들고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때 누구한테도 우리는 당당할 겁니다. 내 준비 다 돼 있다. 그 행복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즐겁습니다.